안녕하세요.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는 22년도에요. 내년이죠.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 강의들 강사 서대술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격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간략하게 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우리 이제 OT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이 생각하시고, 오늘만큼은 아주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거예요. 필기 따로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중개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내내 공부하고 중개사 자격시험 1년에 몇 번 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 계세요. 중개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한다 생각하시고, 관례적으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 32회 자격시험이에요. 올해죠. 2021년 32회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10월 30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자격시험이 22년도죠. 22년도 33회 자격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10월 29일 날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1년 공부하는 겁니다. 1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 자격시험은 큰 특징이 있는 겁니다. 큰 특징인데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학원에 등록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 거예요. 1차, 2차 동시에 시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1차 시험은 두 과목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데 이제 첫 번째 과목이 저랑 학습하게 될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목이 아마 내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은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항상 제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으로 먼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먼저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도 모두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과목도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40문제씩이에요. 40문제 그동안 관리 적었을 때 이제 동시 보니까 총 80문제잖아요. 80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80번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구성인데 1번부터 40번 여기까지 어때?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41번부터 80번 여기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 번호에 맞게 과목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과목당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이 40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물어봅니다. 이제 시험 임박해가지고 우리 시험 주관식 나옵니까? 여쭤보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없습니다. 객관식이다 생각하시고, 오지선다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오지선다형은 그럼 뭔가 지문이 5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문 5개 중에서 옳은 거 찾기, 틀린 거 찾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총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 40문제에서 결국은 두 과목이 8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이 80문제를 100분 동안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도 과학은 어때요? 80문제니까 80분만 시험을 시행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지금은 80문제를 100분 동안에 치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험이에요. 다음 2차 시험은 과목이 크게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걸 약칭으로 중개사법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법령 및 세법이다. 그래서 크게 2차는 세 과목이에요. 그럼 세 과목이니까 과목당 40문제니까 모두 어때? 120문제 출제가 되겠죠. 이걸 과거에는 150분 동안 시험을 봤어요. 150분이면요. 2시간 이상 어때?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 보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지금은 제도 개선이 되어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역시 두 과목이에요. 이제 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이 두 과목을 보게 되겠고, 다음 2교시 때는 공시법 그리고 세법 이 과목이 되겠어요. 사실 공시법과 세법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강의에 진행될 때는 선생님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목은 하나로 묶어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동시에 시행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 거죠. 이처럼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1차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둘로 나뉜다 그랬죠?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먼저 과목당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당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1차 시험 기준되면 두 과목이 되겠죠? 저랑 학습할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이 있고, 다음 이제 노준 교수님부터 배우셔야 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지금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인데 과목당이라서는 학개론도 한 과목이 되겠고 민법도 한 과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과목당 먼저 과락을 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항수 따집시다. 학개론 40문제지요. 민법 40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과목당 과락에서는 과목당 40% 미만으로 득점했을 때 과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항수 따지면 40%면 몇 문제입니까? 16문제 되겠죠?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에서도 16문제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되겠고, 민법 이 과목에서도 40%니까 16문제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단 과목당 과락을 면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목당 과락을 면하고요. 다음은 이제 1차 두 과목이죠. 두 과목 합해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두 과목 합하니까 총 80문제잖아요. 80문제 중에 60%니까 48문제 이상 득점을 하셔야지 1차 시험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락은 과목당이고, 다음 두 과목 합해서 평균 60점 이상, 60% 이상 득점하셔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학개론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개론 15문제 맞았습니다. 15문제. 지금 문항수리 이야기는 15점이 아니에요. 문항수리 이야기 드린 겁니다. 15문제 득점하셨고, 이제 민법 35문제 이렇게 득점하셨어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학개론 이 과목에서 16문제 이상 득점하셔야 되는데 16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과목당 과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락이 된다. 물론 전체 합하면 어떻습니까? 48문제 이상 득점하셨죠? 50문제 이렇게 득점을 하셨지만 결국은 과목당 과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1차 때 불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학개론 이 과목에서 16문제 득점하셨습니다. 민법 34문제 득점하셨어요. 그럼 모두 몇 문제입니까? 50문제. 그럼 이때는 과목당 과락은 면했잖아요. 16문제 이상 득점하셨으니까 과목당 과락 면한 상태에서 전체로 봤을 때 48문제 이상 득점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1차 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1차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과목당 과락을 면해야 되고요. 다음 1차 두 과목 합해서 평균 60% 이상 득점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을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고르게. 그래서 학개론도 24문제, 민법도 24문제. 이러면 과목당 과락 다 면했죠? 우리 합이 48문제죠. 48문제. 그럼 평균 60% 했죠? 합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시험은요,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딱 정리면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까지 내가 혹시 실수해서 마킹을 잘못하셨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게 학개론 이 과목에서도 26문제,
민법 이 과목에서 26문제. 이렇게 득점하신다면 합이 어때? 52문제 되죠? 여유 있게 한 달 지내시다가 합격자 발표 소식 듣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어떻게 해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2차 시험도 똑같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2차 시험은 과목이 세 과목이라 그랬죠? 물론 이제 공시법, 세법의 성격이 너무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두 선생님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과목은 세 과목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 매 과목마다 40%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락 면하셔야 되겠고, 다음 2차 시험 세 과목이죠. 평균 60% 이상 득점을 해야지 합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시험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 그랬죠? 1차, 2차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가장 좋은 경우죠. 이제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여튼 죽어라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다음 2차 시험도 어때? 합격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 최종 합격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는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1차 시험 합격은 했어요. 그렇지만 2차 시험 안타깝게 딱 한 문제 부족하더란 이야기예요. 불합격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 합격 이 과목을 20년 강의했어요. 20년. 올해 여러분같이 내년 33회 자격시험 대비한다면 21년째 강의하는 셈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꼭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딱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럼 두 문제 부족하다. 절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한 문제 부족해 떨어졌다. 그럼 꼭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가 관건이다라는 건. 그리고 또 합격하신 분들은요. 점수 절대 또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군자 공인모 연세법학원에서 강의 듣고 서대수리한테 강의 듣고 학교를 38개 맞았다. 자랑하세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그죠? 자랑해봤어요. 사실 24개 맞았죠? 그래도 내 프라이드를 위해서 38개 맞았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시험 성적은 나밖에 모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딱 안타깝게도 한 문제 부족했어요. 그럼 이제 최종 어때? 불합격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이 자체가 1년 동안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 따라서 또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공부 더 해서 1차도 돼. 다시 보겠다. 우리 시험 허용됩니다. 다시 보겠다. 허용돼요. 다시 보는데 1차 불합격 돼버리면요. 당연히 어때? 최종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가 되어 있고, 대체로 이처럼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안타깝게도 2차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연도에 2차만 보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자, 우리가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차에서 딱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이에요. 2차는 점수가 남더란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2차는 남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떠신가? 2차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1차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시험도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 2차 시험도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 이때는 최종 때 불합격이 되겠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1년 만에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어때? 먼저 1차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차 과목 통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 과목이 그만큼 더 중요성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니까 지금쯤에는 1차 과목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2차 과목도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될 게 1차 과목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수업만큼은 2차 과목도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습은 조금 1차 중심으로 하더라도 수업만큼은 2차 들으셔야 된다. 나는 1차만 집중해서 11, 12월, 1, 2월 공부하고 3월부터 2차 하겠다. 이 생각하면 굉장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또 시간이 또 더 딜레이 돼가지고 또 1년을 더 공부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1차, 2차 수업은 동시에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복습한 시간을 할애할 때 1차 과목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1차, 2차 동시에 1년 만에 합격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1류선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을 믿고 학원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합격이란 결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여름 동안, 여름과 같이 1년 동안 학교는 이 과목을 강의해드릴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소개는요, 어찌 보면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이냐 이때만 말씀을 드리고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일반대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관리 이쪽을 전공을 했어요. 어찌 보면 부동산 학교는 이 과목도 경제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부동산을 전공하고 이 내용들이 여름 강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름처럼 저도 한때는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과거에 억불 공인중개사무소다 이래서 사무실 좀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억불 하니까 돈 많이 벌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존경하신 어르신 중에 한 분께서 억불산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린 의미로서 상호를 억불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해서 제가 또 제가 사무실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금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만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이제 중개사 사무실도 운영을 했었고, 다음 건설에서 근무를 했다는 이런 점들이 여러분 강의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또 실제 사례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교육기관,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서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생각하시고 저는 크게 이제 강의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 강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관련해서는 먼저 여러분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신 분을 위해서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강의 진행인데 이제 20년 동안 그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여름같이 33회 자격시험 대비해서 강의한다면 무려 21년째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 강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으면 그럴 때 시장에서 검증받은 강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고 따르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또한 재무설계사 등 금융 관련 여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부동산 설계라든지 투자 설계 이 과목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보험연수원, EPS 코리아 이런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이라든지 실무 과정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제주도에 내려갈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제주도에서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 실무 과정이다. 이 과정을 또 진행할 예정이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교육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 나름대로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제 이름이 서대술이에요. 이건 본명입니다. 본명인데 어찌 보면 대술 하니까 술 뒤지게 잘 먹겠다 이래서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딱 치사량이 3잔이에요. 3잔. 이 3잔을 넘어버리면 어찌 집에 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딱 3잔. 여기까지다. 물론 잔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런 건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여튼 이제 그래서 한문을 써보면 큰 대자에다가 지을 술자를 씁니다. 이 술자가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하다, 서술하다 할 때 술자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인데 책 많이 써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의미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도 저술 활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신 분을 위해서 부동산학교는 이 과목에 대해서 뭐 기본서라든지 핵심 이론서, 뭐 빈출지문 워크북, 계산문제 워크북 시리즈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 내용 중에서도 뭐 지난해까지는 지난 32회 시험이죠. 제가 직접 쓴 기본서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올해는 다른 선생님이 기본서 쓰실 거예요. 그 식으로 강의는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가 직접 쓴 책으로 여러 강의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빈출지문 워크북이라든지 계산문제 워크북, 워크북 시리즈라든지, 다음 기출문제집, 그리고 예상문제집, 최종 모의고사집, 핵심 요약집, 이들은 제가 직접 쓴 교재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에서 실무과정 대비해서 또 저수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보험연수원에서도 실무과정 대비해서 부동산 운용설계, 비금융자산 운용설계, 이런 책들을 저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한번 이처럼 출간을 했습니다. 하면 해가 바뀌면요,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또 개정된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죠, 2021년도 올해 새로 쓴 책과 또 개정된 책의 수를 한번 세봤어요. 20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제 저수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할 사항이 있어요. 특이할 사항인데, 지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말에 제가 이제 아주 가문의 영광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 강사로 선정돼서 표창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으시라고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죠? 이처럼 이처럼 민간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직원단인데 민간인으로서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1년에 많으면 1명 아니면 2명이 준 상이에요. 그걸 제가 받았다는 게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가보로 물려줄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해서 고용부 환급 과정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강의와 원고가 2년 연속 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 학교로 이 과목에 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제 강의와 원고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적합하다. 이런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년째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자격시험이죠. 33회 자격시험을 위해서 이제 강의와 또 원고가 적합한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저에게 큰 영광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부동산 투자관리 이 파트를 전공하고 중개사 사무실도 운영해봤고 건설에서도 만 10년 동안 근무를 해봤고 현재 국가기관이라든지 교육권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자격시험 강의 드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주신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좀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번만 이런 말씀 드린다 그랬죠? 시험 볼 때까지 더 이상은 제 소개는 안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부터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때요? 조금 믿을만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점들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함께할 과목이 있어요. 함께할 과목이 뭡니까?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이에요. 그럼 이 과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선 이제 자, 우리 함께할 과목은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이에요. 이건 이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자.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에서 개괄적으로 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교는 이 과목이 어때요? 이제 시작과 끝이 없는 과목입니다. 시작 끝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자격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개론이다. 이 과목이 어때?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민법이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시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과목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논란 소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엔 출제 범위를 좀 밝혀주곤 있습니다만 여튼 이제 시작 것이 없는 그 같은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부동산 학문서 개괄적으로 노는 날이죠. 결국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먼저 다양한 이론의 원리를 어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숙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럴 때 현실 세계 접목식에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히 이제 저랑 함께할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이 과목은 이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응용력을 요하는 과목이다. 들이냅다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반복학습입니다. 성인학습의 최고는 반복학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소설책을 읽더라도요.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란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다. 처음 들을 때는 도대체 저 새끼 뭔 말하는 건지 개소리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학교 간다. 시험 볼 날까지 때 그님이 안 옵니다. 또 만나야 되겠죠. 우리 절대 또 만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복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해서 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여드렸는데 반복은요 천재를 낳는다는 겁니다. 난다. 이 말은 반복은 천재를 낳는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 있잖아요. 이분이 그때 우리 한참 IMF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복은 천재를 낳는다 생각하시고 또한 이제 믿음은 합격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학습 이상 중요한 거 없다. 그리고 강사를 믿고 학원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게 또 합격의 길이다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반복은 천재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합격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될 것인가?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 된다. 물론 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8번에서 10번 이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의드린 횟수가 될 거예요. 그럼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때따선 복습도 하고 때따선 예습도 하면 훨씬 더 반복이 있으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하라는 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 이제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을 통해서 과연 학교론에서 몇 문장 득점을 할 것인가. 우리 목표를 한번 정해놓자는 이야기예요. 학교론 총 몇 문제를 했습니까? 40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이 중에 우리의 목표는 30문제 이상 득점할 30점이 아니에요. 30문제 이상 득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0문제 이상, 이제 점수 따지면 75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득점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새끼 1년 내내 가르쳐주고 겨우 40문제에서 30문제 맞춘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년, 지금이 11월 달이죠? 내년 4월쯤 돼보세요. 4월쯤 되시면 이제 30문제는 어마어마한 문항수다. 이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다면, 이제 6월쯤 되면, 나 30문 필요 없습니다. 제발 26문제만. 또 8월달 되면, 제발 24문제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튼, 우리의 목표는 30문제에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까? 합격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합격하는 게 목표지. 학문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합격 1, 2에서는 때 학교는 죽어라 공부해서 40 다 맞겠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합격만 하면 된다. 합격된 이상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랑 함께할 이 과목이 어때? 그래도 효자 과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요. 제가 열심히 강의해드리고
자료 빵빵히 드리고 한 달짜도 떨어지면 저 새끼 개새끼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강의도 합격하면 와 우리 선생님 최고고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저는 개새끼는 소리 듣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이 효자 과목이 돼야 되겠다. 1, 2선 우리가 이제 30문제 이상 75점 이상 득점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만의 슬로건입니다. 30, 75, 55 이렇게 정했어요. 결국 30문제 75점 이걸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 보자. 이게 제 슬로건이에요. 30, 75, 55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학문이다. 이 학문이 왜 나오게 된지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죠. 사실 부동산 개론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서 개괄적으로 논한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다.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라 그랬지요. 그럼 왜 이것은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됐을 것인가? 그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흔히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아직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용어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때요? 부동산이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가 떠오른가요? 먼저 토지, 건물 이거 어떻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지금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이다.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 활동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용어부터 오늘 정리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다음 부동산 활동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이는 부동산 활동일까요? 부동산 현상일까요? 부동산 활동이 되겠죠. 다음, 자, 나도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갔지만 또 다른 사람도 또 있죠. 땅 보러 오더란 이야기야.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땅값은 어때? 올라가겠지요. 결국 사고 친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 우리의 돈 모습, 부동산 현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다. 용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기만 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참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관계 악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겠죠. 뭘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그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부동산 문제 때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이래서 무언가 이론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을까? 배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우리가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신가?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류에서 내가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립 배경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앞으로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필기하신 내용은 없고 그렇구나 한 정도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통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부동산 학문의 연구 목적이 뭘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학문이 나왔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이래서 학문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올바르게다.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학문이 나왔죠. 그래서 연구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자,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했습니다. 지금 활동을 능률적으로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은요. 학문의 연구 대상은 이처럼 토지나 건물,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 여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인간들의 활동 이게 연구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해서 부동산 현상할 때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생각하세요.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이 같은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동산 현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나 건물,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등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학문의 연구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등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활동도요, 학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되는 견해 중 하나가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누는 견해가 되겠어요. 근데 소유 활동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활동이죠. 쉽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죠. 개발할 수 있죠.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 활동에도 다시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이 같은 영역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다음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는 뭡니까? 사업하는 거지요. 그래서 취득 처분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만의 또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때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 활동에는 크게 취득, 처분,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이 건물 하나 짓고자 합니다. 건물 지어서 이 건물 어때?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아무 땅이나 건물 짓는 겁니까? 아니겠죠. 어느 땅에 건물 지어야 또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임대 잘 되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같은 활동을 가려서 우리가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입지 선정이다. 그럼 자, 취득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입지 선정 이도 어때? 필요하겠지요. 이때 입지는 한문으로 써보면 설립, 땅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땅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강의 지난데 한문 영어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있을 연배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한문 써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또 사모님들은요 한문 쓰는 걸 그렇게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한문 안 씁니다. 영어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하여튼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눌님 말 잘 들어야지 밥이도 함께 얻어먹는 거지.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모님 말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 싫어하시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사모님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시험 자체가요. 한문으로 문장을 구해낼 경우가 있어요. 또는 영어로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제가 한문 영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여튼 어느 땅에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입지 선정. 이도 취득 관련된 활동들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이 땅 위에 건물 짓는 게 좋겠다. 입지 선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렇다고 덥석 이 땅 사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여러 말씀 많이 드렸겠죠. 권리 분석 활동이다. 이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 인류에서는 권리 분석 이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데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덥석 10억 주고 땅 사는 겁니까? 아니죠. 과연 1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겠죠. 근데 이 같은 활동을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활동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이제 그럼 10억 주고 사야 되겠는데 내 호주머니 탈탈 털어보니까 6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는 4억을 어때요? 조달해 와야 되겠지요. 이처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요. 그럼 자금 융통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 일선 금융도 필요하겠지요. 금융활동도 필요하다는 얘기. 다음 이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짓고 분양 임대를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고 광고 활동도 필요하겠죠. 기타 보험 활동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입지 선정 활동, 권리 분석 활동, 감정 평가 활동, 금융 활동, 마케팅 광고 활동 이들이 모두가 어때? 모두가 거래 활동 관련된 영역들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능률적으로 그렇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현상에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이 뭘 것인가 이 같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현실로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맹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맹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거래할 때는 이 토지 때 맹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맹지란 말을 몰라. 그때는 거래사 나올 수도 있겠지요. 굉장히 비싸게 살 수 있겠죠. 사실 맹지는요, 도로에 접수된 면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건축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칙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대출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 때 기획부동산에서 연락 많이 했을 때 그때 토지들의 맹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싸다고 덥석 해놨어요. 나중에 건축물도 세울 수 없고 팔려니까 안 팔리고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내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이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부동산은 이제 사과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성질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파생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도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도 이해되는 사실 수요 공급은요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가 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수요. 팔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공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경기가 어떻게 움직인다. 일련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다음 정부의 정책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정책을 모른다면 올바른 활동이 될 수 있나요? 아니겠지요. 또한 투자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즉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초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다. 일터에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능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학문의 연구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문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들이 우리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 학문을 구성 영역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때? 우리의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권리부활동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다음 여기는 광고, 보험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사실 광고 활동이 10년 동안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 합니다. 우리 목표는 40 다 맞는 게 아니죠? 출제될 것만 골라서 공부해서 30문제 이상 득점을 목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될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론이다. 이 과목은 이제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험 범위다 이렇게 해서 밝혀주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지금 두 파트로 구성이 된다 생각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동산 활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트를 살펴드렸죠.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해서 살펴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정평가론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부분을 별도로 떼서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파트를 모두 모아서 부동산 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론 이것은 85% 내에서 출제하겠다. 다음 감정평가론 이 파트에서는 15%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혀주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평가 2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론 여기서는 15% 내에서 출제하겠다 밝혔어요. 자, 학개론 총 몇 문제입니까? 40문제잖아요. 그럼 40문제 15%면 어때요? 6문제입니다. 그래서 6문제 내외에서 감정평가론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6문제 내외니까 6문제보다 어때? 조금 더 많이 출제할 수 있지만 적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6문제보다 적게 출제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적게 출제된 6문제예요. 6문제. 그럼 잡으세요. 감정평가론 여기서 6문제 나오면 나머지는 어때? 학개론이다. 여기서 34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론 여기서 8문제 나오면요. 학개론 여기서 32문제 나오겠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2회 자격시험이에요. 32회 자격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론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34문제 모두 40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출제 기간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22년도 33회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3회 자격시험에서는 감정평가론 1로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학개론이 되겠죠? 33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출제 비율이다. 이건 살펴드렸고요. 자, 물론 이 내용도 제가 본수업 진행하면서 매 파트마다 다시 또 출제 문항수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드린 게 여러분 프린트물 2페이지 하다 보시면 3번 세부 내역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우리 조금 전에 크게 부동산 개론은 두 파트를 했죠. 하나는 부동산 학개론, 또한 감정평가론 두 파트였죠. 이때 부동산 학개론 이 부분을 다시 부동산 총론 그리고 강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분이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총론은요,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분류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이와 관련된 게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론이에요. 강론은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각각 파트를 논하자. 자, 우리 오늘 어땠지? 활동 현상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룬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감정평가는 제외하고, 다음 총론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그리고 특성 이분 제하고 나머지가 어때?
각각의 파트를 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크게 부동산 경제론, 뭐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인력관리원에서 우리 시험 어떻게 출제하겠다 하면서 밝혀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학습의 기본서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교재들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총론은 1장부터 3장, 강론은 1장부터 9장, 감정평가는 1장부터 5장 이렇게 구성해서 지난해 자격시험 대회에서 기본서를 집필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결국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같은 부분들의 구체의 내용들이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익혀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도 살펴드렸고 앞으로 학개할 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다음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에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때?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서 목표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슬로건이죠. 30, 75, 95. 1류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